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머리카락까지 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요. 과거에는 이미 여러 차례 교제 폭력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면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제 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연차 사용률은 66.5%로 집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하물며 공공기관 근로자들조차 연차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네, 보건복지부가 중수본 브리핑을 오늘 열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3차례 파업이 있었는데 이 집단휴진 사태를 보면 그 재판부 해석에 따라서 의협회장들 운명이 엇갈렸었거든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의협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반면에 2014년 의협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운명을 가른 맹점을 보면 회원들의 참여 여부를 강요했다, 강제하게 했다, 또 반대로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요게 엇갈렸는데요. 네. 지금 사태를 보면 전공의들이 계약 만료가 돼서 개별적으로 떠난다.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리적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겠고요. 그 병원은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들은 업무 개시 명령 수령을 회피하는 쪽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우회하면서 파업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결국 병원이 전공의들을 고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하는 행동이고 정부도 선처해 줄 거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을 생각을 해도 그때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추가 시험을 신설해가면서 재응시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결국에 의사들 입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를 안 받으려고 휴대전화를 끈다든가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부는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만으로도 명령이 송달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네, 각 병원마다 또 급하게 당직이 내 스케줄 조정에 들어갔고요. 정부도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당장 전공의들 빈자리 메꾸면서 환자 돌보는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거든요. 정부는 병원에 남은 전문의들에게는 지원금을 투입하고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가를 늘려서 지원책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도 확대를 해서 당초 이 허용된 병동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병동의 입원 환자까지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에 또
어제 오늘 많이들 보신 뉴스가 이 83세 임모 씨의 사연인데요.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분이 후두암이나 심근경색 이런 기저질환이 있어서 3차 병원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뭐 문의를 여러 곳에 했지만 거절당했고 요양병원까지 알아봤는데 요양병원은 사실 그 나중에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뼈가 붙은 상태의 환자만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병원을 전전하다가 정부가 군병원을 또 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군병원으로 연락해서 겨우 수술받게 됐는데 군병원에서 무조건 수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뭐 눈물 나게 감사했다 이런 사연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원에 앞으로는 민간인 환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군 당국은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요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함께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그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항목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그 진료 면허와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이런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긴 합니다. 네. 자칫 환자들이 급여 수술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의협은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이걸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서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공의가 떠났다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 이 말도 맞습니다. 인턴 레지던트의 업무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싶고 3차 병원에서 남아서 필수 의료를 기꺼이 하려고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건 또 한편으로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에 대리 처방이 72곳, 대리 동의서 서명이 64곳, 대리 처치 시술이 54곳 등으로 이런 식으로 불법 의료가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불법 의료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 여기서 골마온 어떤 그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공의들이 없는 자리에 교수진들이 투입이 되고 간호 인력에서 지원을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곳인데 업무 진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다만 이제 여기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면서도 위법 소지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런 상황을 규탄했는데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공의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건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 등이 빠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점도 빠지지 않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안 받으려면 2,000여 명의 증원 인력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부족 진료과 또 지역 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환자들 수술이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안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밝힌 대목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고된 일이라고 해도 각자 나름의 직업적 소명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있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의 한도가. 그래서 의사라는 특수성에서 가져야 할 어떤 남들과는 다른 사명, 이 부분은 또 잊지 않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 국회에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지만 상시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법안 통과 비율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직격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지금 정쟁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공세를 펼쳤는데요. 국회가 이렇게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긴 침체에 빠져들 수 있는 위기에 맞닥뜨렸고 이 모든 원인은 야당으로 비롯한 정치다 이런 식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쾌거를 이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한 부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 줄였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당이 갈 길을 5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노동개혁, 두 번째가 저출생 대책, 세 번째가 규제개혁, 네 번째가 국토개혁, 5번째는 금융개혁이 있습니다. 이 금융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금투세 폐지라든가 이런 걸 거고요. 국토개혁은 행정구역 재편, 여당이 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고요. 또 당 공약에 맞춰서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정착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침체된 경제 성장률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의지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후임자 지명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예, 이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한 것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공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야당 반대로 여가부를 일단은 존치를 하는 상황이었다가 그 잼버리 파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장관이 사의를 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사표가 수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여가부는 후임 장관 내정되지 않았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저출산 대책에서는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쪽으로 힘이 실릴 전망인데요.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기존 장관급 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돼 있던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이게 소송이 여러 건인데요. 이번에는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피해자 손을 들어줬고 히타치조센 이 기업 측이 2019년에 강제 집행을 하지 말라면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했고 그래서 이 대법원 승소 후에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요. 이번에 이 돈을 실제로 수령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이 지급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점에서 피해자 측도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들도 일본 기업의 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히타치조센보다 더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전범 기업들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고 후치코시 등 이렇게 나머지 기업들은 공탁금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른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이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지급 결과에도 일본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는데요. 하야시 관방장관은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건 법령에 따라 진행될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첫 손해가 발생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요청을 수용해서 서울 서대문을 지역에 출마하기로 했다고요. 예, 원래 강남을 지역구로 나가기로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봤는데 국민의힘 공관위가 박 전 장관을 서대문을 후보로 재배치를 해서 단수 추천 혹은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 서울 서대문을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선한 곳이고요. 김영호 의원 전에는 17,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이렇게 박 전 장관이 서대문을 공천이 확정이 된다면 수도권 안에서 처음으로 3선 이상 중진의 지역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앞서 5번 5선에 서병수, 3선에 김태호, 조혜진 의원 지역구 조정이 있었는데 이분들 재배치 이후에 전략공천으로 갔던 것처럼 박 전 장관도 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비교적 또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반발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풍파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건 없었는데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지금 탈락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중에 부산 사상구가 있는데요. 먼저 사상구에서 공천 신청을 한 손숙희 전 부산시 여성특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단수 공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 사상구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조공산이 된 곳이거든요. 그러더니 결국에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대식 전 경남정보대 총장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3선 이상 중진 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게 장제원 의원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최측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좀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이 이른바 친윤 홍위병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거나 막말 폭행 이런 징계받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그럼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 초반에 그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될 거라는 엄포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작 이른바 검액관, 용액관이 대거 배치돼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줄줄이 살아남으면서 이건 결국에 좀 반대급부 작용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삼지대의 잡음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일 뿐이다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요.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 창당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 위한 의총을 열기로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명계 비판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지금 하위 20% 명단이 통보되면서 내용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고 또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홍영표 의원실에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홍영표 의원은 그 비선, 밀실, 사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느 시기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당을 정상화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보겠다 라면서 어떤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고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또 만류했다고 해요. 이후에도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지냈던 전해철 의원 등이 김영주 의원 찾아가서 탈당을 말렸다고 하는데 뜻을 꺾진 못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다독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반발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이거는 명단은 위원장만 갖고 있는 거고 통보도 위원장이 하는 거라서 추측으로 이거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는 건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사당화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네. 그럼 이제 친문 비명계가 앞으로 과정에서 이탈을 하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간다면 민주당의 출혈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한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 재정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에요. 예, 여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공관위원장 정책위장을 임명을 했고 위원 구성부터 빠르게 마치고 오늘부터는 지역구 후보자 공모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 새로운 미래는 현역 의원이 김종민 의원 한 명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의원들 얼마나 데리고 오느냐 네. 이게 관건이 되겠고 그래서 뭐 친문계 출신인 김종민 의원이 뭐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다리겠다. 이렇게 또 통합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려서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경북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 삼척에서 속초 쪽으로는 강릉 5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또 대관령에서 강릉 일대 안개까지 껴있어서 더욱더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요.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전 구간에서 정체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송화계에서 서해대교 사이 5km가량 제속도 못 내는데요.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 지나서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요. 목정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또 관련 사건이 있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졌던 네. 8일날 벌어졌던 일인데 8시간 넘게 감금이 됐던 사건이고요. 상당히 많이 다치셨죠. 요건 14일날 벌어진 사건인데 네. 그 신고가 되기는 이제 병원 관계자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7시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은 아마 새벽에 폭행을 당해갖고 그걸 치료하러 오는 과정 와서 이제 병원 관계 이상하잖아요. 네. 신고해갖고 현장에서 체포한 건데 새벽 5시쯤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폭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좀 참혹한데 골절상에 머리카락에 손가락이 거의 절단될 정도까지로 하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교제 폭력에서의 그 범행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유는 그거라고 합니다. 왜 다른 남자 만나냐고 의심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의심입니다. 이거 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네. 그 여성이 어떤 형태의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망상적 의심이 제일 많습니다. 피해자가 과거에도 신고를 해서 교제폭력 보호대상 A등급으로 지정됐다고 하던데요. A등급으로 지정되면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종류의 교제폭력 가해자들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집착이 강하고 중독입니다. 폭력에 중독돼 있는 겁니다. 이거 7번 신고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경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확인하고 바로 체포하게 된 것이고요.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3년 동안의 교제 그 안에 네. 보통 2차례 입건 이상 그리고 1년간 신고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지정이 되는 거고요. A등급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 같은 걸 지급을 하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전화로. 잘 계시냐고. 조금 거리가 뜨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확인은 한다 정도. 예. 근데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그런 남자랑 왜 사귀냐 헤어졌어야지 이러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피해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은가 봐요. 처음에 우리는 이제 청소년기에 어떤 이성을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한 건지에 대한 그거를 학교나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나요? 실제로 근데 이제 미국의 여러 사립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 자체 사회성 교육이라는 것
반폭력성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네. 정규 교육으로 받습니다. 서구 선진국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선진국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의 폭력과 비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청소년기부터 애초에 심어주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의 유교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 또 학교에서 뭐 그런 걸 가르쳐.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가 있기 네. 때문에 안 하죠. 그래서 여중생, 여고생 아니면 뭐 이런 그 청소년기에 그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건 내가 이 아이를 사귀는 게 맞아? 이게 사귀는 방법이 맞아? 아니면 이게 사랑이 아니면 애정이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육체적 관계로 가거나 아니면 폭력적 관계인데 좀 남초로 가거나 굉장히 이상한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한계점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교제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수치로 봤을 때 얼마나 늘었어요? 제가 저 신고된 거를 보면 2019년도에 5만 건입니다. 근데 이 작년 같은 경우 7만 건입니다. 그럼 2만 건이 늘어난 거죠. 한 네. 3년 사이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과 올해 사이에선 거의 한 7천 건이 더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대략 한 50%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저 한 3, 4년 사이에 네. 7만 건에서 8만 건 사이라고 보는데 한 세대 한 코트가 몇십만 정도 한 30만에서 50만 정도라고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그리고 옛날에 저희 태어났을 때 한 코트가 100만이었으니까 한 6, 70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건수를 이제 비율을 생각하시면 10분의 1 신고되지 않은 생각하면 훨씬 더 3명 중에 1명 정도라고 교제폭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많은 수치네요. 많은데 인식을 못하거나 그거를 소위 말하는 애정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그런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직접 들어보면은 네. 본인이 진짜 폭력을 당하는 건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 여학생들 나머지 똑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이 있는 건 아니라서 폭행죄가 적용이 되고 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폭행죄라는 건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왜 7번이나 됐는데 그렇게 반복되느냐라고 하지만은 네. 경찰이 와서 실제로 얘가 날 때렸어요라고 하는데 그럼 처벌할까요라고 하면 눈을 보면은 거기서 빌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번 봐줄게. 각서서 반성문 뭐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안 지켜집니다. 중독이니까 고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 안 속에 나오는 폭력이 그 상황 되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은 그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반의사불벌죄가 폭행죄니까 네. 내가 이 사람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경찰이 뭐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폭력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또는 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최근 내연녀를 협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을 받기도 했죠. 나이와 관계없어요. 이 경우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60대 70대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50대 이건 세대나 연령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이게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 경우가 사실은 이 전직 경찰 원래는 자살 방조죄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굉장히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행유예 정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내가 너의 아들 내가 잡아 가져왔고 죽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했는데도 네. 그거 자체를 강요라고 하는 걸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둘 사이는 일단 어떤 관계가 있는 사이고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은혜 사건에서 보는 건 가스라이팅이 법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은 살인 혹은 자살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던데요. 좌절을 합니다. 네. 내가 좋아했는데 좋아한 것이 사실은 폭력의 골이었다는 걸 알면 어느 순간 깨닫게 어느 순간 되나요? 내가 노예가 됐구나. 일종 이게 저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바로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자존감이 팍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자존감을 팍 떨어뜨리게끔 그 가해자들은 의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럼 이 남자들이 여자들 머리를 깎게 만들고 모욕적으로 그럽니까? 그 모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낮은 존재야. 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그런 경우 뭐 머리를 깎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네. 가해자들의 머릿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폭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가해자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며 또 이별하자고 했는데 그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하게는 또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까요? 대부분 이런 교제폭력의 가해자들은 의존형 인격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아니면은 버려진다는 느낌, 오히려 자존감이 더 훨씬 낮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 여자 혹은 저 남자만 아니면은 이 자존감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려나기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거를 속박해야 되겠다는 심리 상태. 그게 의존형 성격 장애거든요. 대부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사회적 행동을 해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요, 이런 어떤 뭐 누구를 만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네. 그냥 근데 보통의 행동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같이 걷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눈인사를 했는데 너 왜 흘려? 이게 뭐야? 라고 바로 때리거나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안 때리죠. 보통은 남들이 보는 눈에서는 너무나도 폴라이트한 예의 바른 사람으로 행동하는데 둘만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뭐 미친 사람 이상의 그 광기를 부립니다. 이 표현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광기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폭력이 누적되기 때문에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점점 강도가 더 심해져서요. 왜냐하면 이게 폭력의 에스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실제로 교제폭력에서는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예. 최근 한 방송에서 다루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살인사건이 있던데요. 약혼녀를 흉기로 191번을 찔러서 살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이해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아니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다른 감정 말하자면 폭력적 감정하고 뭐냐면 나보다 훨씬 낫고 미천한 어떤 존재인데 나의 폭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100번 넘게 이렇게 찔려서 살해를 한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가해자는 어떤 상태였던 걸까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거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모른 척하는 상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으로 와서 이 여자분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교제 관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때도 폭력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고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징조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두기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의심을 해보면 될까요? 갑자기 감정 변화가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보통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죠. 네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갑자기 급발진하는 사람들. 갑자기 뭔가 별거 아닌데 갑자기 지나가는 돌을 빵 차고 분풀이로 벽을 뻥 치고 이런 감정 표현을 리타딩 스무스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이건 상대방 대인 관계에서도 폭력이 급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큰 징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징조 보였을 때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잘 안 헤어져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누구를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한다거나 절대 안 됩니다. 도망간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죠. 눈을 똑바로 보고 너는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너하고는 못 사겨.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히 눈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괜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냥 연락 끊고 피해. 그죠. 무서우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명확히 사람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건 사고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생활 속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한낮의 과학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먼저 일의 결과는 미리 짐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더니 이번 응시자들의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누가 합격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니 밤길을 혼자 다닐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어느 구름에 눈이 들며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장차 올 일을 미리 짐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엽지추라는 표현인데요. 하나의 나뭇잎을 보고 가을이 옴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일엽지추에서 일엽은 한 잎, 즉 잎사귀 하나를 뜻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쓰이면 한 척의 작은 배를 이르기도 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한자 성어로 일엽편주라는 게 있죠. 이것은 한 척의 조그만 배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편주라는 말도 작은 배를 뜻합니다. 또 작은 배를 나뭇잎에 비유해서 말하는 일엽소선이란 한자 표현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5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40cm, 강원 동해안에는 10에서 곳에 따라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에도 5에서 10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8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로 오는 곳은 제주도에 많게는 80mm 이상, 동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부 지역은 모레까지, 제주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2도, 대전 6도, 대구 7도, 광주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8,800여 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이탈 전공의 5,3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시민단체는 의협 비대위와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대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 점진적 증원이 마땅하다면서 의사들은 파업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자막 논란이 불거진 MBC의 보도와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언론 자유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잇따라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어요. 20일 오전 10시 15분 한인 남성 조모 씨가 이곳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이번엔 인근의 한 태권도장에서 40대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역시 흉기에 찔린 채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발견된 조 씨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태권도장 안에서 경찰이 40대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상하게 이날 새벽 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 유모 씨 팔과 몸을 심하게 다쳐서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다쳤다는 유 씨의 말에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 씨 가족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유 씨와 조 씨 가족의 죽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사 중이지만 아직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난 곳은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 학생 20명에서 30명이 다니던 곳인데요.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분석에 주력하고 있고 이 사건이 가정폭력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지도 조사 중입니다. 네.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이 오늘 새롭게 출시됐죠. 오늘부터입니다. 전국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 최대 연 4.5%고요.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50만 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으로 높여졌습니다.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자 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만약에 충족한다 할 시에는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역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이 되고요.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에 납입금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희망 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경우에는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청약통장과 차별점이 있을 텐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일단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요.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기혼이면 부부 합산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에는 연 3.6%를 적용하고요.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격적인 대출 지원이지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온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황의조 선수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친형수 이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친형수 이모 씨는 그동안은 휴대전화를 내가 해킹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동영상 유포와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었죠. 그런데 태도를 바꾸면서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의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을 했고,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선수 간의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는데요. 이때 부부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형수는 학업과 꿈도 포기하면서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의 깊이는 더욱 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물의 존재는 형수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형수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관리를 했었고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으로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이제 우리 부부에게 의지하도록 하려고 한 건데,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고 황의조 선수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비싸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귤 가격이 한 달 만에 50% 가까이 올랐어요. 저희가 계속 과일의 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귤의 가격, 지난해 작황부진 여파로 딸기, 사과 등의 물량이 부족해지자 제철 과일의 대체 수요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여기에다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전월보다도 10%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2개월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전월 동월 대비로는 한 6개월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품목별로도 찾아봤습니다. 축산물은 내렸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귤은 무려 48%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과는 4%, 냉동 오징어 2.8%, 김도 약 6.8%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일값을 잡기 위해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과일 21종의 관세를 깎아주거나 면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총 1,351억 원 규모의 관세를 지원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총 30만 톤의 과일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밥상에 빠지지 않는 두부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이 두부 제품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른 건 물론이고요. 용량이 줄었거나 겉표지를 살짝 바꾼 값비싼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일부 식품 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두부 가격을 2차례 인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J제일제당의 부드러운 찌개두부 300g은 2019년에서 2022년 34% 정도 올랐고요. 대상의 종갓집 찌개두부 300g 역시 2019년에서 2022년 49%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조사를 하던 중 발견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두부의 주 재료인 콩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산 콩 도매 가격은 2021년 40kg당 평균적으로 약 25만 6천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23만 원대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식품업체들의 두부 제품 가격 인상 논란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통상 두부 한 모 하면 500g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는 100g, 200g, 300g, 320g 등으로 용량이 줄어 값이 올라도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신상품의 경우 등급, 느리게 만든 한 끼 동글, 네모, 2컵, 양념이 잘 배인 등을 넣고 있지만 사실상 가격이 비싼 제품들인 거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전 대책으로 식품업체를 압박하니까 두부 용량을 줄이거나 포장만 살짝 바꿔서 신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아시안컵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 선수가 영국 런던으로 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네요. 이강인 선수는 이른 시간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쳤고 흥민이 형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런던을 방문해서 사죄를 한 겁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을 끼쳐드렸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런던 방문을 앞두고 대표팀 선수 모두에게 연락을 하면서 미리 사과를 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희 언행의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반성했고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이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도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인스타그램 발언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강인 선수와 밝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 한 장과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럽게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적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라고 적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팬들을 향해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린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좋아요도 실시간으로 한 130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른 상태고요. 네. 진짜 멋진 사람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느냐. 오늘도 본받고 갑니다라고 했고 해외 팬들도 선수 말고 사람으로서도 존중합니다. 캡틴 손이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대표팀이 다시 한번 한 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실력도 인성도 정말 역시 이유인 선수예요. 멋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게요. 연일 우중충한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 산지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요? 겨울 끝자락에 날씨 상황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계속 내리겠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20에서 50cm, 일부 지역은 6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와 제주 지역은 대체로 비로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면서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많게는 6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동부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의 비의 양도 영남 지역은 10에서 60mm, 제주 산지는 최대 100mm가 넘는 큰 호우가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동해안은 높은 너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은 2.8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도 4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출근길 서울은 3도, 한낮 기온도 4도까지 오르는데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최근 포근했던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차림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공동연차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말을? 공동연차요? 네. 뭐 연차를 뭐 다 같이 쓰는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건데요. 이거 뭐 최근에 직장 커뮤니티에서 이거 많이 공감을 얻었던 일이 있는데, 네. 설 명절 앞두고 그 전 직원들이 공동으로 연차 써야 된다고 하면서 불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연차 많으신 분들이야 공동으로 쓰더라도 많은 거 남아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뭐 신입 직원들이랑 연차 많이 없으시는 분들은 또 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갑자기 다 공동 연차 쓰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싫죠.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단서 달아놓고 뭐 위에 뭐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뭐 그 위에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현실을 이는데 이제 또 우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연차 사용률이 약 66%다. 네. 근데 66% 나머지는 또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매출 상위 50% 하더라도. 네. 그래서 연차 이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오늘 연차 휴가 사용 뭐 수당 계산 이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연차 휴가와 수당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연차 휴가 규정이 좀 헷갈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회사마다 뭐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일 텐데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네, 맞아요. 각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시니까 되게 헷갈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법에서는 그 고용 형태하고 관계없이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이걸 연차 휴가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 연차 휴가는 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요건은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근속 1년 미만이신 분들은 1개월 개근하면 하루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1년 되기 전까지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가산휴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 일수와 가산휴가 일수를 합한 총 한도가 25일이 되고 이거는 근속을 21년 정도 하셔야 돼요. 21년 하시면 한도에 다다릅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왜 헷갈린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부여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데 이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이 근로자가 뭐 10명 정도 되면 관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100명, 200명 되는 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은 각 직원의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팅을 한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회계연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제 매년 1월 1일이 회계연도로 잡으면 1월 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대신에 1년 이상 재직했을 때는 15, 15, 16, 16, 17 이거는 카운팅 잘하세요. 예, 그런데 그 1년 미만일 때 1개월 만근하는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1개월 만근이라는 건 1개월부터 1일부터 말일까지 다 말씀하시는 되는데 근데 정확한 거는 이분의 입사일부터 한 달이다. 만약에 뭐 3월 3일 날 입사하셨으면 4월 2일까지 만근하셨으면 4월 3일 날 하나가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수습 기간에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로기준법의 기산점은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돼요. 그러니까 연차도 발생하고요. 퇴직금도 나중에 1년 되면 발생할 때 이 기산점은 최초 근무한 날부터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요. 모든 연차는 연차 부여일로부터 1년 뒤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속 1년 미만 직원 같은 경우에는요. 발생이라고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가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이제 연말에 써야 한다 이런 회사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그렇죠.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다 소멸되니까 빨리 써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네. 연차 휴가를 다 쓰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도 일이 너무 많아서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연차 수당이라도 받아야죠.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못 쓰면 연가 보상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차 사용 권리는 없어졌지만 돈으로 환가돼서 그 임금으로 받을 수당으로 받을 권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법이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연차를 인정해주는 최대 수당으로 인정해준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래서 통상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미사용일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들은 8시간보다 적겠죠. 그래서 여기서 통상시급은 주 40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나누기 209로 한 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시급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식비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기본급, 거죠. 식대,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총 월급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에 불과한 거니까 다 합하셔서 나눠 주셔야 돼요. 기업도 억울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휴가를 쓰지 않는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네, 많지는 않는데요.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수시로 빨리 써라 해서 사용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요건이 엄격한데요. 말씀드리면은 이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기준으로 10일 내에 그 개별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가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고 이거 언제 쓸 건지의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는 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제출해야 되는데요. 또 바쁘다 보면 이제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끝나기 2개월 전에 이제는 회사가 지정을 해서 알려줘요. 이날 무조건 쓰세요. 안 쓰면 연차 수당은 저희는 의무가 면제됩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받아본 것 같아요. 네, 큰 회사에서는 다 하죠. 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 관련 조건이 좀 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아까는 이제 재직자 1년 이상 재직자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1년 미만 직원들 같은 경우 1개월 만근해야지 하나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료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하는데요. 이때는 이 10월 것까지 발생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촉구하시고 그다음에 그 촉구 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사용 계획서를 촉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때 지정한 날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은 걸 제외하고는 만약에 그날도 그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 지급 의무가 없어지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연차 사용 계획서에서 연차가 사용일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회사가 정말 이 사람을 연차 휴가를 부여해서 그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제를 받으려면 노무 수령 거부라는 걸 해야 돼요. 예, 어떤 거냐 하면 네.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그 공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노무 수령 거부한다는 공식적인 공지를 하거나 빨리 돌려보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뭔가 포스트잇을 붙여넣던가나 아니면 띄우는 거죠. 빨리 돌아가세요. 노무 수령 거부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근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일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던데 이런 경우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적법한 노무 수령 거부가 아니죠. 뭐 계획해놓고 그냥 일하라는 거는가. 근데 사실 또 재직 중에 이의 제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퇴사할 때 조금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연차 사용일을 지정받았지만 나와서 일했다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좀 마련해 두셨으면 해요. 네, 일한 내역들 같은 경우나 뭔가 좀 기록들 그거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연차 수당도 사실 임금이니까 3년이 지나면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안에. 그렇죠. 3년 안에 해야 돼요. 네. 또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주변에서 보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계획서를 내라고 한다거나 뭐 팀장 권한 하에 한 주에 2명 이상이 연차를 내지 못하게 약간 네. 강요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런 사례들은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법에서는 사실 연차 휴가에 대해서 시기 지정권과 그 시기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시기 지정권은 뭐냐면 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에 반대적인 입장으로 이 시기 변경권을 규정해놨는데 대신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이 돼요. 네. 이 막대한 지장이라고 하니까 엄청 까다롭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2명 이상 연차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법에 어긋나죠. 네, 그런데 이게 팀원의 2명 연속으로 못 쓴 팀원의 총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4명인데 2명 쓰면 사실 조금 회사 생활할 때는 동료 근로자의 뭔가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네. 되게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시 좀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시기 지정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쓰고 싶은 시간에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앞서서 공동 연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근데 또 한켠에서는 이런 공통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법조항은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을 연차 휴가로 가름할 수 있도록 돼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소규모 기업에서는 나도 모르게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하고 합의해서 그냥 연차 하루 쉬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적 조치는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공문도 생기는데요. 네. 퇴사를 하는 경우 네. 남은 연차 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하게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반대로 회사가 만약 연차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연차를 네. 다 쓰고 퇴사를 해라. 네. 이럴 때 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회사의 사직일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정하기 나름인데 이때도 거부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근데 요거는 저는 그래요.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 경우는 만약에 퇴직금하고 연관되면 재직 일수가 늘어나니까 진짜 퇴직금에서 돈 1,000원이라도 더 늘어나니까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고요. 네. 사용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만약에 퇴사일을 그 늦춰 잡게 임함으로써 또 거기에 유급 휴일들이 껴 있으면 연차는 사용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비용적 부담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쓰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네, 쓰고 나가는 게 제일 이득이시죠. 네. 왜냐하면 연차수당도 혹시 퇴직금에 포함이 돼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데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 돼요. 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은 12분의 3만 포함되는데요. 네. 요즘엔 대부분 사업장들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니까 이때는 다 포함돼요. 또. 네, 그게 좀 다릅니다. 네. 오늘은 연차휴가 관련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수지가 부릅니다. 홀리데이.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910님,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면 만근 수당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하셨어요. 사실 요거는 만근 수당의 이제 법적 성질이 뭔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계약 급여 외에 부가적 급여로 이제 주시는 거라서 회사에 이제 재량에 발휘되는 영역이라서 만근하지 못하면 안 준다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네. 다른 데는 이제 출근한 걸로 이제 유급 휴가가 되기 때문에요. 네. 이걸 만근하지 못했다고 안 주면 결국에는 연차 사용을 막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네, 요거는 조금 만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내규를 잘 보셔야 돼요. 만근 네. 수당이 이제 그 계약급여 외에 지급하는 거니까 되게 정치하게 조금 엄청 조건들을 많이 넣어놨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7910님. 이달 초에 3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요. 올해 연차 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2일분 정도를 퇴직금과 함께 주시더군요. 연차 수당은 15일분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일당으로 네. 계산해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계산법은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네. 될 거고요. 요거는 그 문제 같습니다.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날 15개 발생했는데 나 네. 지금 초에 퇴사했는데 왜 2개만 주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해서 남은 것만 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네. 비교해서 유리한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도 없는데 2일분만 받았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시켜주면 받으실 게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럼 규정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네. 7540님 연차가 부족하면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요거는 사실 당겨 쓰는 거는 이제 회사의 재량사항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겨 쓰지 못하고 내년에 없으니까 이 우리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한 그 월차 휴가 그냥 소위 말하는 월차 휴가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회사가 승인해 주면 가능하다. 네. 네. 근로자 마음에는 좀 이 정도의 재량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그렇죠. 내년이 이제 불안해요. 네. 근데 네. 없어. 내년 당했으면 내년이 없어요. 네. 네. 8078님 네. 직원 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게 정말 재직 근로자들의 큰 부담이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 변경권 행사로서는 사실 직원 부족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막대한 운영 지장이 직원 부족 이제 회사가 그 채용에 실패한 경우로서 이것까지 커버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실무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청소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궁금증부터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네. 매일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 저희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궁금하다라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이 청소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 그러니까 문 뒤. 올해 문을 항상 열어놓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을 딱 닫아보면 그 뒤에 막 묻혀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야, 이 먼지는 도대체 뭘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 보면 섬유 조각들이에요. 보통 실 같은 것들, 그건 섬유 조각들이 뭉쳐있는 건데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살면서 입는 옷들이에요. 여기서 섬유 조각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머리카락이라든가 채모들이 공중에 이제 비산했다가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에 이제 회오리처럼 모여가지고 뭉치게 되는데 사실 우리 피부에 각질도 많이 탈락을 해요. 근데 요건 때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각질을 중심으로 먼지가 뭉치기도 하지만 이거는 물성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먼지같이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은 아니고 만약 각질이 뭉쳤다가는 좀 다른 느낌일 건데 이런 먼지들이 너무 싫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거냐. 이 줄이는 데는 공기청정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공기청정기가 보통은 먼지를 감지했을 때만 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상시로 어느 정도 돌게 해놓으면요. 항상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면 가라앉기 전에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깔린 먼지가 없어질 수는 없는데 양은 줄어드는 거고요. 또 건조기, 의외로 빨래한 다음에 건조기 쓰시잖아요. 네. 건조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건조기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조기를 처음 쓸 때 혹은 새 옷을 사갖고 처음 빨아서 건조기를 돌릴 때 있잖아요. 깜짝 놀랄 만큼 먼지가 엄청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필터에 걸리니까 저렇게 많은 먼지가 떠다니는 거였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먼지를 이렇게 털어서 나온 게 아니고 건조기가 돌아가면서 옷을 이제 비비는 거잖아요. 섬유 네. 조각들이 비벼지면서 제거가 돼서 나오는 거. 섬유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를 돌릴 때마다 그러면 한 10번, 100번 돌리면 계속 섬유 조각이 잘려 나와서 옷이 사라지는 걸까? 얇아지는 걸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탈락하기 직전에 아슬아슬 붙잡혀 있는 그런 섬유 조각 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3번 정도 세탁을 하고 난 옷은 그때부터는 건조기에서 이제 먼지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건조기를 돌린 옷들 위주로 생활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먼지가 줄어들어요. 그냥 살면서 제가 뭐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날려서 나왔었던 섬유 조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적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하나 제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공기청정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러면 여과가 잘 안 될까요? 지금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엄청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째 청소를 못 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네. 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갈아주세요 하잖아요. 흥미롭게도 먼지가 붙으면 여과는 더 잘 됩니다. 네? 근데 그럴만한 게요. 먼지가 달라붙어서 엉겨붙었잖아요. 그럼 그 틈으로 다른 먼지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이면 먼지 제거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당연히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네. 모터에 무리가 간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환기량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공기가 어쨌든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필터는 오히려 여과율이 높아지니까 잘 털어내서 써도 된다는 건데 제조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기를 뭐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칼같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네. 만약에 필터를 이제 리셋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굉장히 여과 효율이 높은데 헤파 필터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필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전기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미세 입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젖게 되면 이런 미세 입자들이 붙는 그런 필터 역할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젖어 있는 섬유에서는 정전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 먼지를 잘 털어서 쓰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절대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물을 뿌려서 필터를 청소를 한다든가 물티슈로 닦는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도 물티슈로 닦다 보면 그 물들이 네. 약간 이제 비산하면 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필터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냄새 좀 난다고 락스를 좀 뿌려야겠다. 큰일 납니다. 락스는 네. 이렇게 비산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섬유유연제니 락스니 이런 건 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네. 좀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제일
앞면에 있는 망은 물로 씻어서 그렇죠. 완전히 말려서 이렇게 다시 장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좀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았었는데 제일 앞에는 그나마 괜찮기는 해요. 네. 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또 이건 어떤가요? 화장실에 물때가 끼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분명히 깨끗한 수돗물만 쓰는데 왜 때가 끼는 건지, 또 물때도 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건지 과학적으로 풀어주세요. 네, 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면서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게,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컵이나 가습기 같은 걸 청소할 때 깨끗한 물로 한번 헹구는 걸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약간의 영양 성분만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양분이랑 다른 무기영양 생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만 있어도 그런 걸 먹고 자란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물에서 생기는 거 맞아요. 그 수돗물이 더러워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세균이나 곰팡이들의 번식이 맞는데요. 검정색 물때다. 누가 봐도 좀 곰팡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건 곰팡이가 맞습니다. 누룩곰팡이의 일종인 검은 곰팡이인데 네. 아마 그럴 건데 10중 8구는 아무리 잘 닦아도요. 습한 환경이 되면 계속 자라나요. 한번 곰팡이 생기면요. 이 주변에 포자들이 다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습한 환경이 유지되게 되면 자라는 거고요. 일단 한번 자라면 곰팡이는 제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보면 세제 중에서 네. 곰팡이 제거 세제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강한 세제들입니다. 그것도 한번 뿌려서 닦는 게 아니라 뭐 30분. 1시간 동안 놔뒀다가 씻으세요. 이렇게 디렉션이 써 있습니다. 그게 곰팡이가 그만큼 제거하기가 어려서라는 건데,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어김없이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물리적인 방법으로 솔질까지 해서 없애주고 다시 생기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핑크색 때가 이제 흥미로운데, 처음에 핑크색 때를 보고서 이게 뭘까, 내가 뭘 흘렸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고 하는 세균인데, 요 세균은요 우리 피부에도 있어요. 우리 피부 각질도 그냥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들이 다 같이 살고 있고, 당의 장내에도 그렇거든요. 이런 세균들이 우리 피부에도 있는 그런 세균이니까 당연히 화장실에서 예를 들면 손을 씻는 세면대 아래쪽에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균이 번식하는 거죠. 이게 분홍색 색소를 만드는 세균이고 여기저기 흔하게 있는 거고요. 배설물에 있어도 자라고, 인이나 있고, 혹은 뭐 지방물질, 각질 이런 데서도 어디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욕실에 비누 잔여물이 있는 곳에 꼭 핑크색으로 끼죠. 반려동물 물그릇에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무해하긴 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무해하다는 건 또 어마어마한 양을 막 먹고 바르고 이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염소, 잔류 염소가 있는 물에선 또 잘 안 자라요. 그러면 원래 수돗물이에요. 우리가 염소로 소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독하기도 하고 미생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잔류 염소가 약간 생기게 되는데, 염소가 거의 없거나, 그래서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안 나거나, 혹은 물을 그러니까 고인물이라서 염소가 날아간 경우에 거기서 번식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수돗물에 염소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 그 염소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식이 퍼지면서 뭐 거르기도 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더 많이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감사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핑크색 물때가 낀다고 해서 수돗물이나 뭐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주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없애줘야 된다는 거고, 솔질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네. 솔질을 하면서 락스 같은 희석액을 사서 제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제 경험상 박멸은 어차피 안 돼요. 우리 피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잘 닦아서 없애는 용도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낫고요. 보일 때마다 솔질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세균이 바이오필름이라고, 세균이 번식해서 막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바이오필름이 생기게 되면 물리적으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양치를 할 때도 우리가 치석 같은 것들이 낀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딱딱하게 세균 총이 막이 돼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요, 칫솔질로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따로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 정도로 어떤 바이오필름이 생긴다는 거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잘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일 물로만 헹구는 컵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양치하는 컵 있잖아요. 네. 그 물로만 쓰고 헹구잖아요. 약간 시간 지나서 만져보면 안쪽이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세균막이 생긴 겁니다. 그 세균 뭐 큰일 난다라기보다는, 물론 특히 어린아이가 있거나 하면 조심해야겠지만, 물로만 청소하게 되면, 가습기 내부도 물로만 이렇게 청소하게 되면 나중에 만져보면 미끌미끌해져요. 네. 세균막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기적으로 솔질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얀 석회 같은 거는 왜 가습기에 왜 끼는 거예요? 석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끓이면, 혹은 뭐 물 끓이고 나면
다르게 생기는 잔여물이 석회가 된 건데 이 석회가 많은 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샘물 혹은 경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게 적은 물을 연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은 그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연수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샘물 단물이 되게 이름이 예뻐서 저는 우리말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물의 품질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뭐 좋다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유럽은 석회암지대가 많아서 대부분 칼슘 같은 게 많이 섞여 있는 경수예요. 흔히 뭐 에비앙 같은 거 먹으면 좀 미끌미끌하잖아요. 네. 이게 경수인 거고 우리는 화가암지대이기 때문에 연수가 많아서 석회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회가 끼는 건 수질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뭐 하고 있냐면 유리컵이나 접시를 설거지한 다음에 마름 수건으로 계속 닦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석회가 많은 경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마른 다음에 하얀 석회가 먼지처럼 막 껴있어요. 심하게 껴있어요. 그렇군요. 반짝거리게 하려면 항상 일일이 닦아야 된다는 거고 사실 우리도 수돗물을 설거지하고 남은 물을 잘 안 털게 되면 석회가 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유럽과 우리나라의 어떤 수질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유럽은 연수기를 그래서 쓰기도 하고요. 커피 머신 유럽산 혹은 뭐 가열식 가습기 스팀 다리미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석회 제거를 어떤 주기로 하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석회가 그만큼 안 껴요. 그래서 그 주기를 길게 가져가도 되고 또 흥미로운 건 이제 홍차 좋아하는 분들 홍차 혹시 좋아하세요? 가끔 마시죠. 홍차도 수입 홍차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팔팔 끓는 물을 넣어서 뭐 120ml 넣고 3분을 우려라. 3분을 우리면 너무 진하고 너무 떫어도 이거 어떻게 먹지 싶을 정도로 진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은 경수가 많으니까 네. 3분 정도 해야 적절하게 우러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3분이 되면 너무 과하게 우러나요. 저는 지금까지 유럽 사람들이 홍차를 되게 진하게 즐기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우유도 넣기도 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유럽과 비슷한 느낌을 내려면 한 1분 30초, 2분 내외로 끊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우러납니다. 네. 그리고 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석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쓰냐에 따라서 그 지방에서 먹는 차 맛과 한국에서 먹는 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석회가 건강에 어떠하냐는 질문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에 석회가 많아서 뭐 어떤 게 돌이 잘 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네. 분들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건강 정보를 알아보는 쉬운 팁인데 의견이 분분하다. 좋다는 의견과 안 좋다는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보통은 치명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석회물을 마신다고 갑자기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뭐 건강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자명하게 좋거나 안 좋거나하게 자명한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무조건 하나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석회물을 좀 마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큰일 나는 거 아니다. 하지만 딱히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닐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청소잖아요. 하얀 석회 자국이 생긴 컵이나 전기 주전자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석회 성분 자체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산에 잘 녹거든요. 또 식초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식초는요. 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싸요. 원래 우리가 먹는 건 굉장히 비싸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쓰셔도 되지만 저렴하게 하려면 구연산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넣으면 너무 천천히 녹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안 녹여도 돼요. 석회가 낀 주방 도구에다 물을 담고 구연산을 조금 넣어놓으면요. 구연산이 천천히 녹으면서 동시에 그 석회를 녹여버려요. 동시에 거품이 조금씩 나면서 석회가 녹아지거든요. 조금 뒀다가 다 녹으면 버리고 이제 헹궈내면 되는 건데 네. 판매하고 있는 그런 석회 제거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성분은 구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녹방지 성분 같은 게 들어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저렴한 거나 플라스틱이라든가 어떤 식기류 같은 거는 그냥 구연산 쓰는데 만약에 뭐 비싼 커피 머신을 쓸 거다. 정밀한 전자기기다라고 한다면 제조사가 추천한 제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녹을 네. 없애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석회 얼룩이 생겼는데 나는 그냥 물로도 되던데요. 혹은 뭐 주방용 매직 블럭 있잖아요. 수세미로 문지르면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물에 안 녹아있는 상태로 그게 모래 같은 미세한 입자잖아요. 이거를 수세미로 움직이게 되면 갈아버리는 셈이 돼요.
제거는 되는데 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흠집이 날 수도 있으니까 유리 제품은 그 정도 경도로는 흠집이 안 나지만 네. 스테인리스가 생각보다 흠집이 잘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너무 수세미로 빡빡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케미컬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연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흔히들 청소할 때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를 천연세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시 복습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세척은요 물로도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로 하는 겁니다. 항상 네. 효율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물질들은 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세제가 되려면 반드시 계면활성 성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서 제거해 주는 건데 이런 성분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구연산은 상성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랑 중화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에 녹아 나오게 해서 제거하기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균을 죽여주기도 합니다. 원래 세균들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pH 산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죽긴 죽는데 무슨 소독약처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뭐 세제처럼 순식간에 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살균이나 진짜 멸균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끓는 물에다 몇 분을 넣어놔라. 뭐 아이들 신생아 젖병 소독할 때 끓는 물에 그냥 30초도 아니에요. 한 2, 3분을 담궈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혹은 아예 더 높은 압력, 막 130도까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압력으로 해야지만 멸균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연산으로 한번 이렇게 쓱 해갖고 헹궈냈다고 해서 세균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인데 약한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있는데 세제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구연산, 베이킹소다 모두 순수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시트르산도 마찬가지고 베이킹소다도 빵에 들어가잖아요. 먹어도 될 정도로 위험성이 적은 건 사실인데 제가 왜 순수한 물질이라면이라고 했냐면 네. 식품 첨가물로 나온 거랑 세제로 쓰세요라고 파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보통 99%라고 써 있거나 99.9%에 써 있을 네,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1%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공업적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제조 공정상에 나오는 거 혹은 제조 과정에서 나온 물질들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군데 그걸 가지고 원래 구연산은 식용이 되는 거니까 뭐 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안전하죠. 하지만 노파심에 혹시나 싶어서 제대로 된 뭐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베이킹소다를 물에 잘 개갖고 좀 찐득하게 된 상태에서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글들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베이킹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자 모래 같은 걸 이용해서 입자를 이용해서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베이킹소다나 어떤 구연산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네. 이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신기해요. 일단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섞으면 부글부글 그러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거품이 나요. 맞아요. 그럼 뭔가 신비한 느낌도 나고 굉장히 강한 세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기체가 뭐냐면 그냥 이산화탄소입니다. 빵 만들 때 부풀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품이 생기는 것뿐이고 거품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져서 중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그냥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걸로 재밌을 수 있습니다만 차라리 구연산을 먼저 처리해서 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킹소다를 처리하는 이렇게 순서대로라면 의미가 있는데 섞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보통 보면 효과가 있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물도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루로 문지르면 원래 세정이 다 잘 됩니다. 또 거품이 날 때는 뭐가 있냐면요. 뭔가가 흡착돼 있어요. 근데 거품이 부글부글 한다는 건 그걸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꿀팁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할 만한 건 아닌 거고 혹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자녀 세제가 걱정될 때는 깨끗하게 잘 헹궈내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것까지도 꼭 생각해야 되고 설거지할 때는 담궈놓고 헹구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가 아니고 한번 담궜다 빼고 그다음에 흐르는 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세제 뒤에 보면 1종, 2종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맞아요. 1종은 과일, 채소 세척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 인증 어떻게 받았냐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헹궈내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제를 쓸 때는요. 뭐 구연산 이런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워낙에 많이 쓰니까 베이킹 소다는요. 그런데 세제는 정량을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한 번만 오늘 확인해 보시면 흥미로울 수 있는데 네. 세정은 무리하는 거고 계면활성제를 써서 기본적으로 세제를 쓰는 건데 천연세제라고 해서 정량이 없어요. 천연세제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세제로 맞아요. 인증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오히려 잔여물이 남을 수 있다는 거고 제대로 된 세제를 살 거면 항상 정량을 써야 된다. 이 말씀까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정말 제가 몰랐던 거 오늘 많이 알아갑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